178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민중의 혁명은 수많은 유럽에 충격을 선사합니다. 혁명의 당사자인 프랑스에서는 왕당파와 공화당파의 정권 투쟁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가 프랑스를 지배하던 1870년 독일 황제 비넬름 1세가 다스리고 철혈 제상 비스마르크가 존재하는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면서 프랑스는 50억 프랑을 독일에게 지급하고 자원이 풍부한 알자스 로렌 지역을 독일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게 유일한 적은 독일이 되었고 프랑스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한 가지 대안을 생각해내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였습니다. 군대는 실추된 프랑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방법이었고 자연스럽게 프랑스에서는 군국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해집니다. 패전 직후 국민의 염원이 걸린 군대를 고발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혹여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894년 9월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의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 정보국 요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훗날 명세서로 지칭되는 이 편지는 프랑스군의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 소식을 접한 군인들은 모두들 경악했습니다. 명세서는 4개의 주석과 5개의 자료 항목으로 앞, 뒷장 모두 가득 쓰여진 종이었는데 프랑스 참모본부는 곧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1894년 10월 참모본부 제4부서 차장으로 임명된 알벨 다보빌 중령은 우선 5개의 자료 항목 중 3개의 항목이 포병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보아 포병에 초점을 두어 수사를 진행했고 당시 포병대 장교였던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 드레피시였습니다. 드레피스를 명세서 작성자로 지목, 자신의 상관이었던 피에르 파브르 대령에게 보고한 알뱅 다보빌 중령은 단순히 명세서와 드레피스의 필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체포 구금합니다. 그럼 드레피스는 누구일까요? 그는 유태인 출신의 알자스 지방에서 방직 공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부유한 유년 생활을 보냅니다. 하지만 1870년 그가 11살이던 때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고 자신의 고향인 알자스 지방이 프로이센 영토로 편입되자 그는 군인으로서 조국 프랑스에 봉사하기로 결심, 생시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지만 당시 프랑스 전역에 퍼져있던 반유태인 정서로 인해 그는 졸업시험 성적조차 3등에서 9등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으로 당시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참모본부의 배속, 31살의 대위 진급, 그의 같은 유태인 출신의 루시와 결혼, 그는 충실한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 군 수뇌부는 그런 그를 10월 스파이 혐의로 체포합니다. 사실 드레피시의 체포는 당시 프랑스 권력층의 사정도 한몫하는데 당시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르시에는 라 리브르 파롤과 랑트랑 지장과 같은 보수 강경파 언론의 연일 자신의 건의와 대담성 부족, 군 고위층의 취약성 문제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프랑스 군부 내에 퍼져있던 스파이 피해 망상증으로 서로를 독일 스파이로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상황 속에서 드레피시는 이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자 본보기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드레피스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은 1894년 12월 19일에 개시되었고 드레피시를 유죄로 만들어야 하는 권력자들은 이 재판조차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당시 드레피스가 유죄라는 유일한 증거인 필체조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는 상황이었지만 앙리 중령이 제출한 증거와 증언 그리고 당시 권력층의 압박으로 인해 이미 결과는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894년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본 법정은 드레피스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선고한다. 피고를 종신 유배형과 공개적인 군적 박탈형에 처한다. 1848년 헌법 제4항에 의거 사형제가 프랑스에서 폐지되었기에 이는 당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이 판결을 듣고 드레피시 본인은 온몸을 벽에 부딪히며 절규하고 자신을 호송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지은 유일한 죄는 유태인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드레피스는 재심 청구도 기각된 채 1895년 1월 5일 군적 박탈식이 실시됩니다. 훗날 드레피스의 자서전에서는 이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적 박탈식이 있는 날 나는 흔들림 없이 그 끔찍한 형벌을 견뎌냈다.
나는 그 암울한 박탈식에 앞서 육군사관학교 위병배 부관 사무실에서 1시간을 대기했다. 그동안 나는 내 모든 생명력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나는 상병 4명과 하사관 1명에 이끌려 광장 한가운데로 나갔다. 9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군적 박탈식 지휘권을 맡은 다라스 장군이 나타나자 사열대가 어깨총을 외쳤다. 그때 나는 내 삶의 끔찍한 동요 속에서도 몸을 고추 세우고 머리를 높이 든 채 군인들과 모여선 군중들에게 다시 속으로 외쳤다. 나는 무죄요. 그렇게 1895년 1월 17일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 포르의 명령으로 드레피스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지는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남미의 샬리 군도의 디아블 섬. 이 섬은 원래 나병 환자들의 수용소였지만 현재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드레피스에게 허락된 장소는 고작 4평짜리 속초 독방.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2아이의 사진을 품은 채 긴 시련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고 8개월 뒤 드레피스를 모함하는 데 앞장섰던 정보부장 쌍데르 대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그 자리에 피가르 중령이 후임자로 부임합니다. 피가르 중령 역시 프랑스의 대부분의 군 장교처럼 드레피스가 유죄라는 것에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 또한 철저한 반유태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독일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청소부가 휴지통에서 발견한 발신인이 없고 수치인만 있는 엽서 한 장을 전달받습니다. 수치인에는 에스테라지 소령, 파리 비행프 장스가 27번지. 그리고 내용을 본 피가르 중령은 마지막 이니셜 C를 본 순간 누가 이 엽서를 작성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C는 평소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 무관 막시밀리엔 폰 슈바르츠 코벤 대령이 사인으로 쓰던 글씨였고 필체 또한 그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가르 중령은 에스테라지 소령이 스파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가르 중령은 에스테라지 소령을 조사하기 위해 그가 작성한 문서를 조사하던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에스테라지의 필체와 몇 개월 전 프랑스 군부를 시끄럽게 했던 명세서의 필체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세서의 작성자는 바로 에스테라지 소령이었습니다. 피가르 중령은 곧바로 에스테라지 소령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라지는 헝가리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외인 부대를 거쳐 정보부에서 독일어 번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연녀가 있었고 밤마다 물랑루즈 같은 유곽에서 시간을 보냈고 여러 술집에서 외상값을 갚지 못해 판사의 소환장을 받았고 자신의 친척들에게 사기를 쳐서 소송 중이었으며 받은 적도 없는 무공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그의 행색은 범인으로 지목된 드레피스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피가르 중령은 에스테라지가 범인이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지만 프랑스 군부는 당연하게도 이를 묵살해버립니다. 한편 드레피스의 형인 마티에 드레피스는 동생을 구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사,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져 언론조차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티에는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영국 신문 더 데일리 크로니클에서 동생 드레피스가 유배지에서 탈출했다는 거짓 뉴스를 흘립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보도를 본 프랑스 군부는 유배 중인 드레피스에게 족쇄령을 지시합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수많은 거짓은 폭력으로 진실을 은폐합니다. 군 상부에게 드레피스 사건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던 피가르 중령은 1897년 1월 6일 티니지로 발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쫓겨난 신세가 되었고 1896년 9월 18일 드레피스의 부인 루시는 남편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프랑스 하원에 청원서를 보냈지만 12월 4일 프랑스 하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르마댕의 명세서 특종 보도를 시작으로 프랑스 언론과 대중들도 이념 갈등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고 다수의 반유태인적 친군부적 성향의 사람들은 드레피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앵텔렉티에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차별했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자 프랑스 의회는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선동꾼들을 없애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제압하기로 결정합니다. 1898년 1월 군사법원은 재판에서 에스테라지에게 퇴역을 명하지만 그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티니지에 근무하던 피가르 중령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그해 7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런 상황에 대해 전 세계는 맹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런 비난을 프랑스를 향한 외세의 침략과 모략으로 규정짓습니다.
이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 훗날 총리가 되는 클레망소가 운영하고 있는 로로르라는 작은 신문사에서 이런 글을 발표합니다. 이 글은 훗날 에밀 졸라의 나는 고발한다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글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하루 만에 평소 로로르의 하루 판매 부수의 10배가 넘는 25만 부가 팔려나갔고, 이 글이 발표된 뒤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또다시 부정합니다. 1898년 1월 18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비오 국방부 장관이 에밀 졸라와 신문사 로로르를 고발한 것입니다. 졸라와 크레망소 그리고 그의 변호인들은 당시 갓 발명된 자동차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하고, 졸라의 담당 변호사 라보리가 3일간 변론을 계속하는 등 에밀 졸라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마치 무슨 불치병이라도 걸린 것 같았던 프랑스 정부는 그해 2월 23일 졸라에게 군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금고 1년에 벌금 3,000프랑, 현재 약 1,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선고합니다. 비록 뒤에 이어진 재심에서는 징역 2개월과 벌금 2,000프랑으로 감면받기는 했지만, 프랑스 지식인 사회에서 프랑스 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민주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졸라는 그해 7월 18일 주변의 권유로 감옥 생활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 생활을 시작했고, 드레피스의 가족의 계속된 면회 요구와 재심 청구는 거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설상가상 그해 5월 프랑스의 하원의원 선거에서 반유태, 반드레피스파로 구성된 다수파가 승리하면서 드레피스파인 엥텔렉티엘의 승리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1898년 8월 31일, 그러니까 졸라가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약 한 달 뒤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드레피스 사건 당시 중요 참고인이자 드레피스 유죄의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앙리 소령이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앙리 소령이 자살하기 17일 전인 8월 13일,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카베나크는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동안의 증거 자료 중 허위 자료가 있는지 조사하겠고, 그 명령을 받은 루이 킨의 대의는 드레피시 사건 재판 당시 앙리 소령 본인이 제출했던 결정적인 증거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문서는 찢어진 여러 조각의 종이가 엉성하게 붙어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루이 킨의 대의가 이 찢어진 종이가 각기 다른 종이임을 알아차리고 상부에 보고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방장관은 8월 30일 직접 앙리 소령을 신문했고, 결국 앙리 소령은 해당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앙리 소령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9월 3일 카베나크 국방장관은 사임을 하고, 당일 드레피스 부인 루시는 다시 한번 드레피스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에스테라지는 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프랑스 군부는 거세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899년 6월 3일 1894년에 있었던 드레피스 소송 판결을 취하하고 1807년 렌에서 재심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렌 소송을 하기 약 한 달 전인 7월 18일 진범인 에스테라지는 신문 르마탱지에서 당시 상관이었던 상데르의 명령에 의해 명세서를 썼고, 자신은 독일과 프랑스의 이중첩자라는 사실을 시인했으며 진실을 호소하던 에밀 졸라와 피가르 중령도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현장의 재판이 열리는 프랑스의 도시 렌, 당시 재심이 열리는 도시 렌은 프랑스 파리와는 멀다는 이유로 재판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군사법원은 당시 렌 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고, 재판장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섬에서 약 5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드레피스가 입장하면서 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드레피스의 변호사였던 라보리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고 일주일 뒤 재판이 열리는 렌 고등학교로 가는 길에 괴한이 쓴 총에 맞아 척추 부분에 총알이 박히는 사건이 일어났고, 여전히 프랑스 군부들은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주장했으며 증거 자료들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린 지 한 달 만인 9월 9일, 당시 재판장이었던 주오스트 재판장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참작하여 종신형에서 10년형으로 감형한다. 7명의 재판관 중 2명만이 드레피스의 편을 들었던 이 판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드레피스에게 사면이 아닌 감형, 그리고 정상 참작이라는 조롱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밀 졸라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정상 참작이란 말인가? 이것은 피고인을 위한 정상 참작이 아니라 재판관들을 위한 정상 참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정상 참작을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은 그들이 규율과 양심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말았음을 고백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10일 뒤 드레피스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밀 루베이의 특별 사면을 받습니다. 이로써 드레피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한 드레피스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무엇보다 드레피스 본인이 선택한 이 결정을 프랑스 사람들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를 이념 갈등 블랙홀로 몰고 갔던 드레피스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후 드레피스 본인은 1904년 3월 재심을 청구, 1906년 7월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 1907년 7월 소령으로 군에 복귀하고 명예훈장을 수여받으면서 그의 명예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호소하던 피가르는 1906년 총리가 된 클레망소로부터 10월 25일 국방장관에 임명됩니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에밀 졸라는 렌소송이 있고 3년 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이들을 슬프게 합니다. 이렇게 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프랑스와 전세계 문명국가에 굵직한 메시지를 던진 드레피스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 권력층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서로 모여 싸우고 소리치고 호소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거든 현재든 우리 사회를 조금은 진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